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다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서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합니다. 4.15 총선이 오늘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내일 후보 등록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에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그동안 들어온다 안 온다 결국 안 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후보 등록일인 오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다음 달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등 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각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외국민 선거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외교부가 어제 선관위에 이탈리아와 미국 등 20여 개 국가에 대해 재외국민 선거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몇 곳에서 재외 선거를 중지할지 오늘 오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된 김 전 대표는 최근 태영호 전 공사 등 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각을 세우면서 영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만납니다. 이 대표는 더시민을 향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SBS 이영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근 의원, 아까 박상진 기자 리포트 보니까 이낙연, 황교안, 서울 종로 지역에 출마한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장면이 나가던데요. 네,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 등록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인 4월 14일 자정까지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본투표는 4월 15일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선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될 면이 있는데 앞서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선거사무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선관위가 인정을 해가지고 선거사무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재외선거요? 네, 그렇습니다. 재외선거가. 그리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나머지 20개 국가,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럽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재외국민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이고요. 그리고 국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후보 등록을 하면은 바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한 지난번 선거 때부터인가 바뀌었을 겁니다.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 운동까지 일정한 시간을 줘서 뭐 현수막도 준비하도록 하고 선거 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분에게는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4.15 총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4.15 총선의 모든 쟁점들을 그대로 다 휩쓸고 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인데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쟁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부상되지 않는 선거는 아닌지. 일단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당은 야당 복이 있고 야당은 여당 복이 있고 여당과 야당은 코로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복이 있다고 네. 봐야 됩니까? 네, 그 복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좀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좀 일종의, 표현을 네. 하셨는데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종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높은 그런 시점에서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정치권이 이러한 행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 행태는 정치적 실익 그리고 그네들의 개파들의 어떤 전쟁 그리고 비례대표서 후보 선출이라는 어떤 아주 당락적인 그런 부분에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예.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주는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선거에 대한 투표율 또 저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표장에 실질에 갔을 때 투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비례정당 후보 한 47여 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살펴보려고 그러면 한 사람당 차지하는 투표 시간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세 배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론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해서 투표율 참가는 결국 중도층에 대한 부분들의 투표장을 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야 모두 코로나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주요 정당의 공천, 비례 정당, 창당 이런 추태들이 그대로 코로나 이슈에 덮였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장원 교수님은 경제, 안보, 외교, 또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런 이슈들이 다 덮여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할 만한 변수 뭐라고 보세요? 뭐니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동안에 교육 분야라든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저임금 10,000원 하느냐 못하느냐, 52시간 노동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북한과는 어떤 문제를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코로나만 남았어요.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 정치권들이 국민들은 코로나하고 전쟁 벌일 때 그동안에 선거 때마다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얼마나 국민들한테 굽실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막장 공천을 비례해서 막장 공천을 했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덜해요. 비판이. 물론 속으로는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정말 국민들이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말 그대로 정말 기득권 거대 양당의 기득권 챙기기가 정말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보면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 정말 제대로 된 심판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 안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선거다.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 코로나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이에요. 진영 논리가 고스란히 코로나에 반영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한국통합당을 지지하거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대응이 도대체 뭐냐, 완전히 이거는 뭐 재앙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당되면은 탄핵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에 대한 평가가 질병에 대한 대응 평가인데 이렇게까지 양극단으로 나뉘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안에 소위 말하면 진영 논리가 고스란히 파고든 것도 네. 국민들에게는 대단한 불행이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모든 이슈들이 덮이면서 또 한 번의 진영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박창환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각 정당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치권의 주요 뉴스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렸고 김종인 대표께서 흔쾌히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셨고요. 다만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톱 체제로 하시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공동 그런 체제로 하기로 하신 건가요? 사실상 김종인 그 대표께서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황 대표께서도 종로 선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일은 김종인 대표께 일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영근 의원? 네. 한다 안 한다 결국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후보 등록일에 또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94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81살이죠. 정치권에서는 뭐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현역의 주장이 되어서 정치판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얘기는 그 전에 이미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왔다가 통합당의 북한 주영 공사를 했던 태용호 후보를 비롯한 일부 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 측에서 황 대표가 단독 선거본부장이 아니라 공동선대본부장을 제안했다 그래갖고 그렇다면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끼리 합치면서 잘 해봐라 그리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박형준 공동선대본부장이 설명을 한 걸로 보면 오늘 오전 10시 반에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박형준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 세 사람이 김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해서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수락을 했다. 역할은 선거 대책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할 것이고 예. 오는 일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명칭은 나중에 결정하겠다. 황교안 대표는 대부분의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김종인 전 대표에게 일임을 하고 자신은 종로 선거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불러야 할 텐데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의 인터뷰 기사 봤더니 미래통합당에서 또다시 제안이 오는데 내가 그걸 수락할 가능성은 100분의 1이다. 그런데 저는 100분의 1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미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100분의 1이라는 이야기, 1%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는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라도 그만큼 내가 대우를 받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바로 시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네. 이상해 교수님, 김종인 전 대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2012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해서 새누리당에 영입이 되고 지난 선거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렇게 간곡하게 삼고처리를 해서 영입하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제 우리 나이로 81살의 노 정객이 도대체 무슨 역량이 있길래 왜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이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비례대표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최장 비례대표 선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선인가요? 예, 4번인가 5번인가 아마 비례대표. 제 기억에는 5선인데. 예.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소위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중도 성향의 정치적인 부분보다도 경제의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화두가 되고 있는 1987년
2010년도 개헌이 됐습니다만은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좀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 민주화를 만든 그런 장본인 당사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요즘도 뭐 진영 간의 논리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토지 공개님 있죠. 이 부분도 도입한 그런 어떤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브랜드는 정치적 그 상황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5선 맞네요. 네. 11대, 5선. 12대, 14대, 17대, 20대 전반기까지 하고 5선 의원이 맞는데 박창원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전 대표 영입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근데 과거에 김종인 대표가 영향력을 극도로 발휘했던 적이 2번이 있죠. 새누리당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이 가치를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공을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친노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깨트려주면서 중도 지향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땐 공천이라든지 선거 전에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했고요. 또 영입을 했고 번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미 공천 다 끝났습니다. 자기가 요구했던 거는 태영호 후보라든지 몇 사람의 병영을 얘기했고 100분의 1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명분과 모양새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지 가서 자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측이나 통합당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공천 다 끝나고 정책 다 만들어졌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얼굴 마담 이상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중도 지향성이나 경제 민주화의 그런 그 어떤 상표가 이번 총선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미지수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하신 말씀 있으시죠? 상당히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야권, 즉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맥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이 정권 심판을 맥혀지려고 그러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의 전환기는 될 수가 있겠죠. 일종의 빅스피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도 지향의 어떤 성향들, 그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용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정권 심판으로 이야기되려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여기서 경제 정책에 대한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인재 자원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김종인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빅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천 갈등도 있고 또 향후 총선 이후에 총선에 대한 책임론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로서는 아주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 과거 경험을 보면 말이죠. 2012년에 새누리당 도왔고 2016년에 민주당 도왔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졌다는 또 그런 경력이 있다는 점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미래통합당에 영입을 했습니다만 이 뉴스에 묻혀서는 안 될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자세히 보면 그제 밤부터 어제 아침, 어젯밤 이렇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3차례나 열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지역의 공천을 다시 바꿨던 건데요. 이 가운데 인천 연수을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데 민현주 전 의원으로 공관위가 단수 공천을 했다가 최고위가 이걸 바꾸고 또 경선을 하고 경선을 해서 민경욱 의원이 후보가 됐다가 다시 선관위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되자 공관위가 다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최고위원회가 어젯밤에 이걸 또 바꿨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거를 무려 5차례나 했는데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는 이거를 호떡 공천 아니냐. 호떡을 굽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조적인 이야기가 통합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민경욱 의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미래통합당의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민경욱 후보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원위치로 해서 민경욱 후보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영근 의원, 구체적으로 민경욱 의원의 공천 확정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영상으로 아마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난달 28일에 공관위에서 민경욱 인천연수구의 현역 의원이죠. 의원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을 냈었죠. 민현주 전 의원은 이제부터 미래통합당 후보가 됐다고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예비 후보로서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선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다시 회생을 해서 지난 24일에 민현주 전 의원과 민경욱 의원을 두고 경선이 실시가 됐고 여기서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해서 공천이 되는 듯 했는데 예. 어제 공관위에서 또다시 이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재공천하는 걸로 다시 최고위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민경욱 의원 캠프에서 뭔가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를 선관위가 지적을 했다는 거죠?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경욱 의원 캠프에서 나온 그 후보 홍보용 카드 뉴스에 사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 3개가 마치 통과된 것처럼 잘못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유로 공관위에서 다시 또 뒤집었고 그걸 어젯밤 늦게죠? 어젯밤 늦게까지 이루어진 그 심야 최고위에서 다시 그걸 번복해서 민경욱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민 의원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와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했는데 뭐 참고로 보면 지역 언론이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으니까. 민경욱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는 과정, 저희가 호떡 공천이라고 했는데 이상희 교수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호떡도 뭐 뒤집었다 이렇게 합니다만 5번 이상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호떡에 대한 반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뭐 시장통에 있는 파전도 그렇게 많이 뒤집지는 않습니다. 뭐 좀 지긋하게 익혀야 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호떡 공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지금 당내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자해행위다라는 그런 평가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민경욱 의원만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사실 이미 막말 논란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던 정치인인데 황교안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이제 친황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친황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대 쪽에 있었던 민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왜 그렇게 고집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뭐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채권을 챙긴다. 여기에 대해서 로얄티를 확보한다. 뭐 이런 전략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이후를 대비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총선이 임박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공천을 뒤집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상태로 총선 이후를 봤을 때 총선의 결과 유무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이겼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심각한 공격에 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전에 뭔가 방어막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전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 차제에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에 대한 부분 챙기기를 통해서 일종의 방어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좀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들을 공천을 해서 국회에 입성하도록 해야 황교안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가정을 한다면은 종로에서 만약에 낙선했다.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공천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소위 측근 인사들은 거의 다가 경선에서 탈락하든지 뭐 이런 어떤 국회의원의 그 국회 발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를 막아서 줄 그런 방어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실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봤겠죠? 당 대표의 역할이 있고 또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또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공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를 당 대표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매끄럽고 또 보기 좋은 이런 공천이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점에 다소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네, 이상희 교수님이 자해행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황교안 대표도 그걸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민경욱 의원으로 후보가 최종적으로 인천 연수울 지역 확정될 때까지 저희가 호떡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박창원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통합당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세 번 연속 지금 총선에서 학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친박 죽이기 공천, 그다음에 뭐 그 친이 죽이기 공천. 이번에는 또 비례랑 후보들 갖다가 싹 물갈이하는 공천. 이런 확정된 후보를 또 공천을 바꾸는. 과연 이제 통합당이 탄핵의 강을 묻지도 따지도 말고 걷자. 넘기자. 넘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랬을 때 김영호 공천의 특징은 막말 제외하겠다였어요. 그런데 그 막말을 하는 사람들 배제하겠다 그런 것의 핵심이 민경욱 후보였는데 네. 이걸 또 뒤집었습니다. 이걸 뒤집을 만큼 황교안 대표가 지금 급했다. 버스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내 사람이 안 탔어요. 그러면은 그 버스 출발하기 전에 앞에서 가로막고 저 사람 내리고 내 사람 더 타. 이거 아니면 버스 출발 못 시켜.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총선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둔 이런 공천 뒤집기, 호떡 뒤집기 공천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이 부분은 총선 끝나고 나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이영근 의원, 네. 그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후보를 바꾸는 어제 아침에 의결한 4군데 말이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인데 결정이 됐습니까, 후보가? 두 군데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2군데는 아직도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새벽 6시 반에 최고위가 긴급 소집이 돼서 예. 4개 지역의 공천을 무효화했죠. 부산 금정과 예. 경북 경주 그리고 경기도의 화성 을과 의왕 과천 4개 지역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이걸 새로 조정을 해달라고 공관위 요청을 했습니다. 2군데는 그러면 후보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부산 금정은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내일 그 여의도 연구원이 저는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내일이 마감인데 네. 상당히 일찍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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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아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고 내일 발표하고. 경주는 오늘 경선을 후보 하는 걸로. 네. 네. 예, 예. 오늘 내일 경선이 아마 예. 마무리돼서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겠죠. 자, 저기서도 백종원 잠시만요. 백종원 그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원래 경선에서 배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네, 들어간 경우인데 아마 애초에 김세현 의원과의 뭐 친분, 김세현 의원은 백종원 전 의장이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금정은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세현 의원, 예. 흉민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죠. 황 대표하고 건건이 좀 마주쳤던 대립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종원 규림요양병원장이 공천이 됐었죠. 아 그런데 그 사람은 빠졌군요. 사람은 빠졌습니다. 예. 네, 그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빠지고 백종원 전 부산시 의회 의장과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의 대결로 압축이 됐고요. 경북 경주는 박병훈 도시 운영위원장이 그 경선 승리 후에 공천이 됐는데 김석기 의원이 배제가 됐었죠. 김석기 의원과 김원길
중앙당의 서민경제분과위원장 이 두 사람의 경선 전화 경선 경주도 역시 경선으로 공천됐던 사람은 배제하고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선하고요. 네, 그리고 두 군데 경기도 화성을과 의왕과천은 애초에는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화성을에서는 평안신문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가 공천이 됐었는데 이걸 임명배 동국대 개건 교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의왕도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표처포럼 공동대표에서 신계용 전 과천시장으로 후보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당 최고위원인 이준석, 신보라 두 사람이 이 청년 지역을 이런 식으로 교체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공천을 했다가 그 약속을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번복한 거겠죠. 이석연 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 이런 최고위원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아무리 그걸 유추 해석을 하고 확장 해석을 해도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법률 논쟁을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닐리푸트 형태로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거 갖고 싸우느냐 이런 얘기할까 봐 그냥 참겠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미래통합당의 이런 공천 진통이 과연 선거 결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진통 상황 또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회 갈등 이런 부분을 목격을 했으니까 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